일본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지간한 지역은 30년 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30년 전이라 그러면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1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도 강남의 아파트가 2, 3억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 가격대가 일본 지금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잃어버린 30년의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아마 베네수엘라보다 규제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나라는 전 세계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지는 않아요. 규제가 엄청 심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에는 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많이 매기고 그런 나라도 찾아보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취득세가 있는 나라도 많지 않고요. 예,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한 2, 300만 원 낼 거예요. 취득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보유세는 조금 높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취득가에서 보유세를 매깁니다. 내가 사실은 집을 올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10억짜리 아파트가 20억이 됐는데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20억까지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정부가 잘못해서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그걸 공시가를 또 올려가지고 세금을 떼가고 이런 외국에는 그냥 취득원가로 합니다. 취득가로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옮기면 세금이 많이 내잖아요. 그동안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어디로 가면 그다음부터 이제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옮기죠. 예, 그래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요. 우리는 뭐 필요하면 그냥 옮기는 거예요. 1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건 커뮤니티 형성도 안 되고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오래 주거하게 만드는 거는 취득가에서 이제 매기는 건데 외국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뭐 경제학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도 경제학과 싸우는 정부였는데요. 경제학에 보시면 이렇게 규제가 심하면 동결 효과와 정가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동결 효과는 뭐냐 그러면 매물이 없어집니다. 강남 상구와 우리가 용산구를 토지거래가지고 묶었잖아요. 그다음부터 뭐 언론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이 확 사라져 버려요. 헬리오시티가 65%가 줄어버려요. 매물 자체가. 내놔도 안 팔리고 이제 그죠. 전세 낀 매물들어. 그리고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걷어들입니다. 왜냐면 가격이 더 오르니까 오히려 더 오를 거다 생각해서 매물 걷어놓은 분도 계시고요. 그게 이제 동결 효과입니다. 그다음 정가 효과는 뭐냐 그러면 세금을 많이 매기잖아요. 그럼 주거선호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값을 계속 올리든지 아니면 임차인한테 월세를 많이 매기겠죠. 내가 올해 종부세가 한 5천만 원 더 나왔으니까 너가 한 300만 원, 400만 원 더 내.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은 안 올릴지라도 나중에는 올리거든요. 언젠가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월세라든지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뭐 그냥 모든 나라에 다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규제 자체를 조금씩 풀고 규제를 풀면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그죠? 한두 달은 좀 집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건 이제 규제 때문에 왜곡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걸 못 참고 정치인들이 계속 또 더 심한 규제를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집값을 또 올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인구 감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구 감소는 뭐 앞으로 이제 닥칠 일 중에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인구 감소도 중요하고 가구 감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구 숫자도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 늘어나는 가구는 이제 1인 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뭐 줄어드는 거나 가구 주는 거나 거의 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수요를 생각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더 보시는 게 좋은데요. 수요의 질이라고 해서 소득을 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요의 범위라고 해서 외부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또 수요의 계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30, 40대가 많으냐 60, 70대가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려해보죠. 수요의 계층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고령화는 지금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잘 되면 30년 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별로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남은 게 수요의 범위입니다. 물리적인 인구의 증가나 가구의 증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는 거의 안 되잖아요. 인구가 주니까. 사회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요. 인구의 사회적 증가에 의해서 이제 좋은 도시냐, 뭐 성장하는 도시냐 이런 것들이 판명이 날 건데요. 안타까운 건 이제 지방이죠.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 유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서울도 인구 유출이 많이 되던데요. 서울도 10,000명씩 20,000명씩 최근에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유출된 인구가 지방으로 가겠습니까? 수도권에 남아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수도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서울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 서울에 살고 싶지 않은데 서울에서 떠난 인구가 아니고요. 서울에는 살고 싶은데 뭐 직장이 바뀌었거나 그죠? 그래서 떠났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서 밀려나갔거나 이 두 가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서울 수요예요. 다시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서울 수요이기 때문에 서울 수요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지방에서 인구가 유출되는데 그 유출되는 인구의 50% 이상이 20대, 30대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일단 대학을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 직장을 서울에 잡으려고 오거나 아니면 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그냥 결혼시켜가지고 그냥 보내요. 그래서 너 서울에서 그냥 직장 잡기라도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50% 이상, 작년에 저는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이 아마 60%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은 오히려 젊어지고 주택 수요가 20, 30대 분들이 나중에 30, 40대 되면 적극적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수요들은 늘어나는데 지방은 이제 60, 7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지방 떠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아요.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서울에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 애들 둘이 다 서울에 있는데 그냥 올라와서 살아. 내가 잘 놀아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지방에 한 60년 이렇게 살면 모든 네트워크가 지방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즉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20, 30대가 왜 서울에 오느냐? 충성도가 낮거든요. 자기는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기억밖에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친구들이 다 그죠? 괜찮은 친구들 다 서울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라는 거는 앞으로 지방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일본과 유사하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 부동산 시장에 말씀을 드리면 일본 부동산 시장은 도심의 타워 맨션이라고 하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상복합 비슷한 겁니다.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대학에 전임교원으로 있을 때 안식년을 2010년도에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금융위기가 왔는데도 일본도 가격이 대부분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는 도쿄 도심의 타워 맨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 커플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요. 미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플루언서라든지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뭐 이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본은 이제 고소득 맞벌이 부부를 파워 커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한 1,000만 엔 정도 이렇게 버는 친구들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억이죠. 합치면 이제 2,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뭐 1억 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30, 40대 되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결혼을 하면 여전히 이제 맞벌이를 하고 우리 때는 이제 맞벌이 안 하는 친구들도 많았었는데요. 이제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추력 계층으로 집을 사고 있다라는 게 다르고요. 일본의 아주 큰 차이점은 지금 투자를 하는 일본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본은 집을 사면 그때부터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일본 분들은.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제 저는 일본에 이제 가서 이제 모델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면 그 사시는 분들이 뭐 5천만 엔의 아파트를 샀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 5억 원이잖아요. 그럼 한 10년 후에는 1억 엔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일본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내가 한 10년 후에는 4억 원 우리 돈으로 그 정도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최근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집을 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격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 주택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이제 도심이라든지 그죠? 일자리 많은 데 중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작년에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았는데요. 상장 기업이 영업이익은 최대가 기록했어요. 작년에. 최대입니다. 최대.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주 괜찮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도 휴대폰 부분이 뭐 몇 조 이득이 나가지고요. 연봉의 4, 50%가 성과급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대기업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으로 넘어오지 않는 거죠. 하청업체 쪽으로.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뭐 상황이 뭐 트럼프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걸 막 쓸 수가 없거든요. 내부 유보를 한다든지 그죠. 다른 데 투자하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파워 커플 비슷한 분들이 주력 계층으로 이제 집을 사시고 계시고요. 그다음 뭐 투자는 우리는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예, 그런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일본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어지간한 지역은 30년 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못 믿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30년 전이라 그러면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에 1억 정도 하는 아파트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어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에도 강남의 아파트가 2, 3억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는 강남 아파트도 1억 하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가격대가 일본 지금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만큼 잃어버린 30년의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 월급하고 지금 월급하고 일본 분들이 비슷해요. 네,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데이터 같은 거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30년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벌어지는 이유가 뭐 버블이 와가지고 꺼지고 이게 아니고요. 일본이 정책을 잘못했어요. 금융 정책들을 그죠. 뭐 금리를 확 올려버린다든지 프라자 합의 뭐 이렇게 너무 이제 돈이 이제 그런 자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일본은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데가 기업입니다. 우린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400억짜리, 500억짜리 빌딩을 나중에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대부분 기업에서 가지고 있고 골프 회원권도 우리는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기업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기업 인간이거든요. 거의 기업에 종속되어서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 기업에서 너무 잘해주니까 80년대 후반이나 뭐 이럴 때는 뭐 엄청나게 월급도 많이 주고 지금 월급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1억을 연봉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못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기업에서 이제 뭐 콘도 회원권이나 골프 회원권도 기업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골프장도 다 망하고 콘도도 다 망하고 이랬는데 근데 우리는 개인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400억짜리, 50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현금을 100억씩, 200억씩 가지고 있겠죠. 예, 최소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금융위기가 와도 우습죠. 우습습니다. 예, 그분들. 예,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일본과 같은 버블이 생긴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부동산은 정부 때문에 계속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걸 뭐 여러 채를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도 발생 안 하는데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집권할 때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하위 20% 아파트 가격과 상위 20% 아파트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4.7인가 그랬는데요. 지금 10이 넘어왔어요.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양극화라는 게. 그래서 정책을 이렇게 계속 쓰면 뭐 양극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규제를 안 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맡기면 좋은데요. 시장에 맡기면 문제가 이제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요. 예, 그걸 이제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정책들을 본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죠? 규제를 강하게 했고 사실은 대출 규제까지도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방이라든지 서울 외곽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반포의 34평 아파트가 70억 하는 것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규제예요. 지방이나 서울 외곽은 전혀 그죠 오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나오면 그 규제의 여파가 아무리 강남 상구만 하더라도 그죠 지방에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상구는 전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아마 뭐 다음에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를 때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 잘 모르면서 임대차 입법이 통과되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월세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는 임대차 입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계약갱신 청구를 10년 보장해 준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엿볼 거예요. 이제 임대차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진짜 힘들 거예요. 그럼
정부의 이제 그런 공공임대로 가셔야 되는데요. 공공임대는 노후도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주 방문을 하는 데가 있는데요. 방문해 보면 정말 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데서 사시게 될 건데요. 그거보다는 자기 내 집 마련하셔 가지고 정말 자산을 축적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내 집 마련하는 데 좋은 방향, 그리고 오히려 이제 서울 외곽이나 그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오르게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 강남 때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에 맡겨두는 것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을 이렇게 투자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 그냥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슨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집 마련, 그러니까 한 채 하시는 거는 언제 어느 시점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